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캠핑카에 들어가는 600A 인산철 배터리랑 그 외 제품들입니다. 오늘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작자 기준에서 배터리를 선정하는 방식부터 적상계 사용하는 팁, 그리고 인산철 초창기에 그러니까 하우스 배터리가 납산 AGM 배터리에서 인산철 배터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쭉 겪어온 입장에서 오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캠핑카 배터리나 파워뱅크 구입 혹은 인산철 배터리로 업그레이드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셨지만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면은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영상 하단 타임 스탬프 활용하시면은 원하시는 부분 시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샤샥 샤샥. 자,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더 멀리 한 팀장입니다. 영상 올리는 그 패턴이나 영상 올리는 걸 봐서는 사실 한전 충전기 차례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전 충전기는 어차피 220V 동작하는 기본적인 충전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부분이 꽤 적고, 그리고 오히려 배터리와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인산철 배터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산철 배터리죠. 요 MD용 제품이고, 인산철 배터리가 상용화된 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많은 배터리 회사가 생겼고, 처음에 비하면은 진짜 정말 많은 발전이 되었습니다. 제작하는 입장에서 요즘 나오는 이름 있는 대부분의 인산철 배터리는 KC 인증까지 받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좋은 배터리, 제작자인 저는 어떻게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구매하는 사람이 그냥 일반 골라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골라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라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골라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를 4가지 정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우선은 일단 KC 인증이겠죠. 인증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혹은 이제 유통 여부, 이런 거를 봅니다. 배터리의 기본적인 품질을 사용자들이 이게 보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배터리가 잘 판매되고 돌아가야 그 배터리 회사로부터 AS 등의 처리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터리도 빠르게 선입선출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래된 재고 배터리도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은 요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 만든 시기도 시기지만 셀의 제작 시기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요 배터리 판매 회전율도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모니터 혹은 이제 어플에서 각 셀의 전압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요 MD용 배터리가 또 셀의 전압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셀의 전압을 볼 수는 있지 않죠. 대신에 전압, 전류, 전력 이런 식으로 하고, 온도 같은 거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핸드폰이랑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지금 배터리랑 지금 제 핸드폰에다 연결을 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은 그 각 셀의 최고 전압이나 평균 전압, 그리고 최저 전압이 나오고, 밑에 1, 2, 3, 4 해서 셀의 전압이 개별적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방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모니터에서는 바로 볼 수 없는데, 대신에 핸드폰이나 이제 필요하다면은 어플 등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사실 이 셀의 전압은
이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값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으셔야 돼. 이걸 신경 쓰지 말으셔야 돼. 이것까지 신경 쓰시면은 정말 차 타고 캠핑 나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배터리 적상계하고 요 셀의 전압만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이 정보의 바다, 전국 이게 완전 홍수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쉽게 이런 데이터들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캠핑카를 이런 정보들을 다 들으셔가지고 뭐 MPPT 모니터 그 MTO52 이걸 활용해가지고 태양광 전압 하루 종일 확인하시고 배터리 전압 나왔을 때는 전압 보시고 적상계 나왔을 때는 적상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셀 전압까지 나오면 전압까지 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캠핑카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사실 손님들한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제작하는 입장에서 배터리의 간단한 점검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볼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셀의 전압을 보여준다는 것부터가 그 배터리 회사에서 자기네 본인들이 판매하는 이 셀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판다고 이렇게 보증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너무 지나치게 캠핑카에 이런 설치된 설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제대로 캠핑을 즐기시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하면은 좋은 영상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캠핑 가서 하루 종일 이런 거 보는 게 캠핑이 아니고 이런 거 확인하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제작자 입장에서 한번 고를 때 이 배터리 팩을 고를 때 이런 기능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팩 용량이랑 사이즈의 다양성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을 한 대만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저처럼 캠핑카를 양산하는 입장에서는 캠핑카를 이렇게 지금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캠핑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캠핑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양산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용량과 크기가 다양해야 그 손님들이 원하시는 주문이나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제작자인 저 그러니까 캠핑카 회사에서 배터리 팩을 고를 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를 계속 바꿔 구매한다는 거는 제작의 일관성을 해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손님들한테는 제작비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편의성과 유틸성이에요. 이 배터리의 편의성과 유틸성인데 간단하게 이 배터리 MD용 배터리 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USB 단자 뭐 데이터 케이블을 끼우는 곳이긴 하지만 USB 통신용이긴 하지만 USB 단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XT90 단자가 두 개 있죠. 입출력이라고 적혀 있는 그리고 위쪽에 고용량 충방전 단자도 하나 둘 빨간색 그러니까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뭐 앤더슨 단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 차량 이런 배터리 팩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제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제작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레고를 조립한다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퍼즐 맞추듯이 전기 시설을 세팅하려면은 이런 유틸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요 MD용 배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종의 적상계죠. 적상계. 이런 적상계나 모니터에 모니터가 미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적상계 설치하기 위해서 션트바 같은 걸 설치하면서 제작의 편의성을 또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성과 유틸성 역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네 가지 정도 기준으로 저는 배터리 팩을 고르고 있고요. 다음은 워낙 부금이 좀 이제 인산철이 너무라고 보기보다는 인산철 자체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납산 딥사이클 AGM 배터리에서 옛날 납산 딥사이클 AGM 배터리에서 인산철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요 배터리만 교체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납산 전압에 맞춰진 과거 인버터들은 요건 이제 MD용 인버터인데요. 뭐 딱히 납산용이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
납산 배터리 시스템으로 설정이 돼 있는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인버터들은 꽤 옛날이에요. 그런 인버터들은 저전압 차단 자체가 높아가지고 배터리는 아직 용량이 충분한데 인버터가 저전압 차단이 돼버리면서 그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버터를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이야기하자면은 과거 납산 인버터들의 경우에는 납산 배터리의 납산 배터리의 성향 자체가 방전에 취약하다 보니까 저전압 차단 전압이 11.8 정도로 인산철에 비해 꽤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같은 경우에 11.8이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긴 하지만 아주 저전압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11.8V 정도로 높게 인산철 대비 높게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압은 인산철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자면은 50% 이하로 인산철 배터리 용량이 좀 떨어진 다음에 고방전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전압 강화로 잠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전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용량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버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배터리를 교체 받으셨겠지만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버터 역시 고장이 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납산 인버터 저전압 설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 인버터 납산 배터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구형 인버터는 배터리를 인산철로 교체하시면서 인버터 역시 같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태양광 충전기 역시도 인산철 세팅을 해줘야 되며 주행 충전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거예요.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지만 교체가 필요할 수도 아니면은 조금 약간의 설비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충전기 얘 같은 경우에는 구형 배터리 충전기예요. 구형 배터리 충전기인데 한전 충전기는 납산 세팅해서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할 때는 함께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납산 배터리 충전기는 납산 배터리 자체를 빠르게 충전한 다음에 일정 전압을 조금 낮춰진 그 일정 전압을 길게 유지해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는 정해진 완충 전압까지 정확히 도달한 뒤에 그 전압에서 천천히 저전류로 셀 밸런싱, 아까 셀 전압 보셨죠? 그 셀이 같은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셀 밸런싱이 이루어지고 BMS를 통해서 밸런싱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서 밸런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류가 떨어지면서 충전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충전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충전하는 그 기본적인 전압은 서로 충전 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납산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완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셀 밸런싱 또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BMS 보호나 발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산철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차주분들이 처음에 계산한 배터리 가격만 보통 계산하시겠죠. 그리고 일종의 튜닝 비용, 이제 뭐 배터리 함에 대한 개조 비용이나 이런 부분만 계산하실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주분들이 처음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비용이 훨씬 더 커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연결된 다른 전기 구성들의 교체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요 앞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앞에 짧게 언급하고 지나간 그 태양광이나 주행 충전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뒤에도 그 궁금증이 끝까지 영상이 종료되는데도 궁금증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 참고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파워뱅크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파워뱅크는 없는데 여기 이쪽에는 파워뱅크는 없는데
요즘 파워뱅크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기성 제품을 정상적으로 선택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근데 모르고 구매했다가 한번 삐끗하면은 꽤 곤란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성 제품보다는 자작 파워뱅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해요. 자작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배터리의 스펙이 뭐 사진이나 글로써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자작 파워뱅크 구매 자체를 말리고 싶은 건 아닌데 최소한 이 구매하시려는 이 파워뱅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파워뱅크인지 아니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파워뱅크인지 리튬 이온 셀을 이용한 파워뱅크인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리튬 이온이랑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셀의 기본적인 전압 구조 자체가 다르고 이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튬 이온 파워뱅크를 이온이에요. 지금 인산철이 아니고 리튬 이온 파워뱅크를 말씀드리는 건데 리튬 이온 파워뱅크를 12V 세팅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보면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약간 12V에 걸쳐서 맞춰야 되니까 12.6V로 세팅되는 경우가 있고요. 16.8V로 세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파워뱅크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은 인산철 파워뱅크랑 비교해 봤을 때 크기나 무게 대비 용량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이 리튬 이온이기 때문에 인산철보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인산철보다 좋아 보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요거를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8V로 맞춰진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12V 제품들의 과전압을 걸어주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16.8V라는 그 전압은 조명이나 냉장고,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의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캠핑카에 들어가는 12V 시스템과는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12.6V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전압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도 저전압 보호로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감 용량이 실제 용량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고 인산철 시스템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기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뱅크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이 제품이 리튬 이온 파워뱅크인지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인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24V 파워뱅크를 찾는 경우라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V 시스템에서는 리튬 이온으로 만들어진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29.4V가 완충 전압이고요. 리튬 인산철로 된 파워뱅크의 완충 전압은 29.2V가 됩니다. 0.2V 차이인데 이 두 파워뱅크 완충 전압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캠핑카 전체 전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뱅크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용도라면은 리튬이온 파워뱅크 역시도 물론 리튬이온 파워뱅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겠지만 그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두 셀은 온도 특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부터 얘기할게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고온에는 좀 강한 편이에요. 고온에는 좀 강하고 저온에 지금 같은 겨울철에 저온에 약한 편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반대로 고온에는 굉장히 약해요. 고온에 약하고 굉장히라는 표현은 좀 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고온에는 좀 약하고 컴프레셔 충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온 배터리부터 이어서 얘기할게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반대로 고온에 좀 약하고 저온에 상대적으로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이런 특성 차이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는 셀 폭발이나 아니면 열 폭주에 대한 주의가 인산철에 비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꼭 알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파워뱅크는 요즘 다 좋아졌지만 리튬 이온인지 인산철인지 헷갈리면은
사용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12V 파워뱅크에서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파워뱅크를 구매하고 사용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점 꼭 참고하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상계 사용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찍으려고 꾸역꾸역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짐을 뒤져가지고 요런 좀 큰 버전 적상계, 큰 버전 적상계는 단자도 다 망가져가지고 납땜했어. 요 큰 버전 적상계하고 제가 기존에 옛날에 거의 한 8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사용했던 요 공구함에 작은 적상계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팁은 적상계의 풀값이랑 제로값입니다.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이렇게 잠깐 켜보시면은 큰 거나 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팅값을 보는 거는. 세팅값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거 아닌가? 이제 소리 나네. 이거 금방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이랑 로우로 적혀 있죠. 여기는 풀이랑 제로라고 표시된 모델도 있는데 요 하이랑 로우로 적혀져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요 풀값이랑 제로값인데 인산철 배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두 값은 0으로 맞춰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풀값은 아까 보였던 하이값, 풀값은 특정 전압에 도달했을 때 잔량을 100%로 표시하는 기준값이고 제로값은 특정 전압에 도달했을 때 잔량을 0%로 표시하는 기준값이거든요. 이 기능 자체는 배터리 특성이랑 동작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편리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캠핑카를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상계 오차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풀값, 하이값, 풀값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얘기할게요. 풀값 전압에 도달했다고 해서 충전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는 적은 전류로 일정 시간 동안 그 풀값에 대한 전압으로 천천히 일정 시간 동안 충전을 해줘야 셀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풀값 도달과 동시에 충전을 멈춰버리게 되면은 충전량 기준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로값도 마찬가지예요. 제로값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배터리는 잔량이 줄어들수록 순간적인 전압 강화 폭이 조금 커지는데 그러니까 고방전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방전된 상황에서 갑자기 고전류가 흐르면은 잠깐 제로값의 전압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제로값 전압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0%로 표시가 바뀌면은 배터리 용량은 남아 있는데 적상계 잔량값은 뭐 30%, 뭐 20%요 정도에서 갑자기 제로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실제 용량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값이랑 제로값은 0으로 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셔도 모든 캠핑카 회사, 적상계를 달아주는 캠핑카 회사들은 다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시켜주셔가지고 적상계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을 때까지 아주 길게 충전해 주신 다음에 적상계가 아니고 충전이 멈추면은 적상계의 위쪽 화살표를 길게 눌러서 100%를 맞춰주는 방법을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 방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쌓여있는 오차를 지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오차 값을 지우고 100% 량을 한번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정말 사소한 방법인데 정말 별거 아닌 방법인데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 적상계 조명을 끄는 방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차량의 인테리어까지 해치면서 적상계 위에다가 물티슈 뚜껑을 붙여놓은 캠핑카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작은 적상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작은 적상계인데 지금 충전을 꽂아놔가지고 이 전압은 표시가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조명을 켜고 이런 식으로 조명 켜고 뚜껑을 열면 또 LED가 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 오디오까지 켜버릴까? 오디오까지 켜버리고 오디오까지 켜면 여기 오디오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적상계에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적상계가 1.2A 쓰고 있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기가 멈출 일은 없으니까 조명이랑 이렇게 다 켜져 있는 상황이라 적상계가 멈출 일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조명을 꺼볼게요. 작은 적상계는 위쪽 화살표랑 아래쪽 화살표를 동시에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길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조명 꺼지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작은 적상계는 이런 식으로 조명이 오프됩니다. 여전히 1.2A 쓰고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위쪽 화살표랑 아래쪽 화살표를 길게 눌러주시면은 조명이 다시 켜지죠. 이런 식으로 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작은 적상계는. 자, 이거 일단 끄고 적상계 고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자, LED까지 꺼지면은 적상계가 방전 용량이 0이 되면서 이제 곧 조명이 오프 되겠죠. 이렇게 오프 됐죠. 위쪽 화살표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동시에 누르면 돼요. 길게 누르시면은 작은 적상계는 오프 하실 수 있고요. 큰 적상계는 요 큰 적상계는 모델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요 위쪽 화살표를 길게 누르시면은 전원이 오프됩니다. 이렇게 조명이 오프되고 다른 모델은 저걸 길게 누르면은 조명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밝기 설정해 주시고 0으로 오프로 맞추시던가 6단까지 있나 그럴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맞추신 다음에 다시 요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조명을 꺼지실 겁니다. 아니면 기다리셔도 꺼지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위쪽 화살표를 맨 위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는 거 그게 바로 큰 적상계 전원을 끄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꺼지고 다시 길게 누르시면 켜집니다. 요게 바로 적상계의 조명을 끄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상계 불 끄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아직까지도 적상계와 함께 물티슈 뚜껑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요런 거죠.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물티슈 뚜껑 요 부분을 딱 떼가지고 적상기에다 붙이신 다음에 이걸로 뚜껑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렇게들 진짜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알려드리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 여기 따봉 캠핑카에도 차량 대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대차하실 때 붙여져서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봐가지고 생각이 나서 이번 영상에 이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요 물티슈 뚜껑을 붙이고 계시면은 이제 그만 떼어버리시고 주무실 때만 조명 오프하시고 캠핑카 이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산철 배터리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워뱅크 선택 그리고 적상계 사용 팁까지 완전 꿀팁이죠. 이거 꿀팁 맞나? 다 아시나? 모르겠어. 내가 봤던 분들은 어쨌든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거 쓰고 계셔. 어쨌든 그 꿀팁까지 이야기 해봤는데 아마 다음 영상은 여기 보고 계시는 지금 아직 한참 만들고 있는 차긴 한데 스타리아 LPG 차량이거든요. LPG 스타리아 제작 모델에 대한 새로운 사용 설명 영상으로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동파랑 히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마침 또 우리 대표님 차량이 마스터 캠핑카인데 르노 마스터 캠핑카인데 동파 되셨어. 그래서 동파 얘기하기 딱 좋고 지금 요것도 제가 이거는 무시동 히터 점검용으로 만들어 놓은 무시동 히터 박스인데 이런 식으로 에어토닉 D2라고도 많이 부르죠. 에어토닉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좋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이드로닉 딥5 냉각수 방식 무시동 히터는 설치된 게 없어가지고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튼 저는 이 무시동 히터하고 동파 관련된 얘기를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과연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오늘 영상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멀리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